네, 우리 신경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라고 하는 거는요, 감각기관이, 우리 감각기관 지난 시간에 배운 그 오감이 받아들인 자극을 전달하고요. 그 다음 자극을 판단하고요. 반응이 나타나도록 신호를 보내는 기관계를 바로 신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경계를 이루는 기본 단위가 되는 세포를 바로 뉴런이라고 합니다. 이 뉴런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뉴런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그려봐야 되겠지요? 맞습니다. 요것도 그려보기 숙제 이렇게 갈게요. 자, 그래서 요 그림을 한번 잘 살펴보면요. 처음 여기가 머리 부분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머리, 그 다음 몸통, 그리고 발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 봤을 때, 자, 이 머리 부분을 보니까 신경세포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지 돌기가 있습니다. 자, 신경세포체는 핵과 대부분의 세포질이 모여 있는 부분으로요. 생장과 물질 대사에 관여하고, 이 가지 돌기는 다른 뉴런이나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분이다 라고 했어요. 요거를요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가지돌기가 있고 핵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쭉 있고 이렇게 지금 똑같이 그렸을 때 요 부분에서요 자극을 받아들여서 쭉 가서요 여기까지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이 같이 연결이 돼 있어서 자극이 전달되는 거예요. 자극이 전달이 되면은 그 다음 뉴런으로 또 전달이 되고, 이런 식으로 뉴런에서 이제 이 자극을요 감각기관이 받아들이고, 감각 뉴런, 이 뉴런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쭈루루루 가서 반응까지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축삭돌기, 이제 가지돌기 부분 한번 보고, 또 이제 축삭돌기인데, 이 축삭돌기는요 다른 뉴런이나 운동기관으로 자극을 전달하는 부분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여기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자극이 전달되는 거죠. 그렇게 자극 전달 방향은 바로 어디예요? 신경세포체부터 가지돌기부터 축삭돌기. 그러니까 가지돌기에서 축삭돌기로 이제 전달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사이 부분 이렇게 마지막 부분과 앞 뉴런의 축삭 돌기 말단과 그 다음 처음 돌기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요 부분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시냅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냅스가 끊겼어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쵸,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시냅스가 있다는 거, 연결이 돼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뉴런의 종류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아까 봤는데 운동 뉴런이 약간 우리가 이제 봤던 뉴런과 비슷하게 생긴 거고요. 감각 뉴런은 어떻게 됩니까? 네, 처음에 이제 감각을 받아들이는 곳이 있고요. 여기가 핵이 가운데 있고, 그 다음 연합 뉴런으로 연결되는 뉴런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감각 뉴런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감각 기관. 이 감각 기관에 감각 뉴런이 있는 거고요. 자, 연합 뉴런은 어디 있습니까? 뇌와 척수. 뇌와 척수에 연합 뉴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을 종합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연합 뉴런이 하는 역할입니다. 뇌와 척수 부분. 자, 그 다음에 운동 뉴런은요. 운동신경, 그러니까 운동기관이죠. 운동기관. 이 운동기관에 이제 운동 뉴런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반응기로 전달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을 봤어요. 그러면 이 공을 보는 거는, 눈으로 보는 거는 감각기관. 그런데 이것을 이제 뇌로 가서 이거 공이 온다, 피해야 돼 라고 해가지고 다리를 움직여서 하는 것이 이제 운동 뉴런,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뉴런의 종류에는 세 가지, 뭐예요?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이 있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너무너무 중요한, 정말 우리가 무조건 다 외워야 되는 파트가 이제 나왔어요. 이게 바로 신경계라는 건데, 신경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라는 건데, 중추신경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중추신경계는 여기 보면 자극에 대해서 판단하고요, 명령을 내리는 곳으로 두 가지 외우겠습니다. 뇌와 척수로 구성되어 있어요. 뇌와 척수. 그러니까 중추신경계는 뭐니? 그러면 뇌와 척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뇌와 척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뇌가요 그냥 단순히 뇌가 아니라 가장 크게 이제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누려면요
뇌는요 끝도 없는 용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뇌를 다루는 의사들이 굉장히 똑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크게 5가지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뇌예요, 대뇌. 자, 대뇌는 무엇을 하는 기관입니까? 대뇌는요, 그렇죠, 판단, 명령을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정신활동과 감정활동 이렇게 해서 또 이외에도 이제 무엇이 있냐면 기억을 한다든지 추리를 한다든지 하는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손해는요 바로 네, 외우면 돼요. 평형, 몸의 균형과 평형을 유지한다. 그래서 평형 유지 손해. 그래서 어떻게 외우게 하냐면요, 여러분 외우셔요. 평소 이렇게. 평소에 내가 평소에 이렇게 하잖아. 평형 감각 손해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간내는요 바로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체온을 조절하고 체액의 농도를 유지하는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바로 간내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안구 운동을 하는 게 이제 중간내예요. 그리고 안구 운동, 우리 눈에서 무슨 조절이 있었지? 홍채 작용하는 거 있었던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서 빛의 세기를 받아들이는 것을 조절했었는데 그게 바로 중간내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어떻게 외우냐면 안중근. 미안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안구 운동은 중간내에서, 그래서 안중근 이렇게 외웠어요. 자, 그 다음에 연수 부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연수는요 생명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3가지가 안 일어나면 우리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맞아요.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연수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채기, 하품, 눈물, 분비, 침 분비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중추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런 건 일어나거든요. 내가 울고 싶다고 막 항상 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눈물이 나요. 그런 걸 이제 무의식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바로 연수에서 담당을 다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뇌 5가지를 봤어요. 그래서 요거 다 외워야 돼요. 요거는 무조건 쓰고 외우는 거 숙제. homework. 외우기 숙제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척수인데요. 척수 운동은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이면서 뇌와 말초신경을 연결하는 신호의 전달 통로입니다. 통로예요, 통로.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바로 무의식적인 반응의 중추다. 무의식 반응의 중추입니다. 그래서 무릎 반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이제 중추가 바로 척수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기다가 뭐 A, B, C, D 이런 식으로 해놓고 여기 중에서 중간내가 어디야? 간내가 어디야? 소내가 어디야?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요. 또 D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뭐야? D라고 하는 곳에서의 역할은 뭐야?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뇌 부분은요 정말 단골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외우고 숙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말초신경계입니다. 자, 말초신경계는요 온몸에 퍼져 있는 신경계. 그러니까 사람 몸이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사람을 잘 못 그리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예, 이렇게 있어요. 미안해요. 뇌와 이제 척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뇌와 척수 이외에 그 수많은 신경들이 이렇게 다 뻗어져 있지요. 이 모든 파란 색깔로 제가 표시한 게 바로 말초신경계예요. 이 말초신경계는 또 2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하나는 체성신경이에요. 이 체성신경이라는 건 대부분 대뇌의 진해를 받고요. 얼굴과 온몸에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뇌신경과 척수신경이라고 해서 얼굴과 온몸에 분포하는 거고요.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율신경은요. 운동신경으로만 구성이 돼 있고 대뇌의 지배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경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2가지로 나눠집니다.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으로 나눠지고요. 중추신경은 뇌와 척수로 나눠지고요. 말초신경은 체성신경과 자율신경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뇌는 또 5가지로 나눠지게 되고 척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체성신경에는 뇌신경과 척수신경, 그 다음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이따가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볼 수 있으면 자율신경을 한번 살펴볼 건데 요게 이제 조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 오른쪽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나오는데 교감신경은요. 우리가 흥분 상태에 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을 때나 이럴 때는 흥분 상태일 때 교감신경이 발휘가 되고요. 그리고 안정적일 때 이제 부교감신경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흥분 상태일 때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막 여러분 옆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반응들이 온다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동공이 확대되고요. 침묵이 막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호흡이 막 빨라지고요. 심장박도 쿵쾅쿵쾅거리고 그다음 장 운동이 억제돼요. 그리고 그래서 배도 안 고파요. 배도 안 고파. 그리고 방광이 확장돼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안정이 되면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당황했을 때 쉬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요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안정적이야. 그냥 엄마가 내 옆에 있어. 그럼 굉장히 안정적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침부비 촉진되고요. 호흡이 억제되고요. 심장박도 그러니까 천천히 된다는 거예요. 호흡이 억제된다는 게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호흡이 천천히 된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 심장박동이 억제돼 천천히 뛴다. 장운동 촉진돼요. 배고파. 맨날 배고파요. 엄마랑 같이 있으면 엄마한테 맨날 먹여달라고. 그리고 이제 방광 수축되고 그래서 배변 활동이나 배뇨 활동도 굉장히 잘 일어나는 것들을 바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는 이제 반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부분을 조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사라고 하는 거에는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무의식 반응과 의식적 반응, 그 반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무의식 반응은 바로 외부 자극에 의해서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뭐를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무조건 반사를 볼 수 있어요. 자, 이 무조건 반사는 대뇌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서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하품하는 것도 그렇고 재채기 하는 거, 구토, 눈 깜빡임, 딸꾹질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해보면 내 머릿속으로는 상관없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무의식적인 반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걸 만졌을 때 뜨거워 하면서 손을 떼는데 여러분 손을 대고 있는데 그게 뜨거워요. 근데 머리에서 뜨겁다 하고 뜨겁다 떼면은 이미 여러분 손은 화상을 입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뜨거워 하면서 손을 떼거든요. 그게 뭐냐면 머리로 가기 전에 이미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손을 떼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나 동공반사, 그 다음 원근 조절하는 거 이런 것들은 중간내에서 그래서 아까 안구운동, 안중근, 안구운동, 안중근 이렇게 이제 외웠잖아요. 중간내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무의식적 반응이 됩니다. 두 번째로 조건 반사는요. 바로 자기에 대한 과거 경험을 통해 이제 일어나는 반응으로 대뇌가 중추로 작용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레몬을 보면 저절로 입에 침이 보인다 했는데 시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삼겹살 굽는 이제 그걸 봤어요. 씩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와, 누가 삼겹살 먹나 봐. 정말 맛있겠다 하면서 머릿속으로 다 이미 상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바로 조건 반사. 이미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긴 경험이 중요하고 여기는 무의식적으로. 그런데 왜 일어나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게 바로 무조건 반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의식적 반응 의식적 반응하면요. 대뇌가 관여하여 자신의 의지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자, 의지로 일어나는 거. 자,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 써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시험 시간에 과학 문제를 보여 의지를 가져야 되죠. 날아오는 공을 확인하고 찬다. 확인하고 차는 거는 의식적으로 내가 어디로 차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호등을 확인하고 길을 건넌다. 이런 것도 지금 건너야 되네 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대뇌가 관여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부분에서 여러분 이제 의식적 반응과 무의식적 반응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인데 자, 요 대뇌 부분입니다. 자, 무의식적 반응은요. 여기가 없어요. 무의식적 반응은 대뇌를 거치지 않고 척수에서 바로 가게 됩니다. 자극, 감각기관, 감각신경, 척수, 운동신경 이렇게 가요. 그런데 의식적 반응은 어떻게 해요? 이 뇌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의지로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부분이 가로치고 별표하셔서 반사는 대뇌와 상관이 없고 얘는 대뇌와 상관이 깊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 배워볼 텐데 사실 이 부분은요 중3 부분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나오는데 어렵게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같이 볼 텐데요. 항상성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항상성은요 모든 부분, 자 체외내 환경이 변하더라도 혈당량, 체온 이런 것들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바로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르몬과 신경이 이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 무엇일까요? 호르몬 내분비샘에서 분비되어져서 특정 기관의 작용을 조절하는 화학물질이라고 했습니다. 자, 내분비샘은 이제 우리가 옆에서 다음에 배우겠지만 호르몬을 만드는 기관이고요. 혈액으로 직접 분비하는 조직이가 기관입니다.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호르몬의 특징 별표 3개. 자, 호르몬은요, 홈워크 이거 쓰시고 외워야 돼. 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혈액을 통해 운반됩니다. 혈액으로 운반되고요. 그 다음에 표적 기관에서만, 그러니까 호르몬이,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어떤 기관 A라는 곳으로 가기로 했으면 기관 B라고 하는 데는 절대 안 가요. C라고 하는 곳으로도 절대 안 가요. 무조건 A라는 곳에만 가서 작용을 한다. 이걸 표적 기관이라고 합니다. 표적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생성되는 장소와 작용되는 장소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A가 예를 들어서 뇌에서 만들어졌어요. 뇌에서 만들어졌는데 뇌에서 A가 만들어졌지만 어디로 가냐면 이자로 가는 거죠. 이자에서 이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되는 곳과 작용되는 곳이 다르다 이런 뜻이고요. 자, 네 번째, 아주 적은 양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하고요. 다섯 번째는 너무 많아도 안 되고요. 너무 적어도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장 호르몬 들어봤어요? 네,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 만약에 너무 많이 분비돼. 너무 과다로 되면은 거인증. 그 다음에 너무 적게 되면 어떻게 되죠? 소인증이 되죠. 이런 것들이 바로 호르몬이 너무 많이도 너무 적게도 되면은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과다증 또는 결핍증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되먹임으로 그리고 피드백 작용으로 항상성을 유지한다. 이 피드백이 무엇인지 한번 다음번에 가서 살펴볼게요. 자, 항상성을 조절하는 것의 예로서 이제 첫 번째로는 우리가 티록신의 분비량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티록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호르몬입니다. 하나의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이 어떻게 이제 되느냐?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티록신 분비가 이제 과다하게 되면 자, 티록신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뇌하수체로 가는 거예요. 야, 우리 너무 많이 나왔어. 이렇게. 그러면 이 뇌하수체는 갑상샘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무 많이 나왔대. 그럼 갑상샘이 너무 많이 나왔대 하는 호르몬 1번을 보내주는 거예요. 다시 여기가 호르몬 1번, 여기가 호르몬 2번. 그 신호 전달을 하는 호르몬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티록신이 어떻게 될까요? 적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너무 부족하게 돼요. 부족하게 되면은요, 호르몬 3번이 나옵니다. 아예 또 다른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부족해. 많이 내줘. 그러면 뇌하수체로 갑상샘에게 호르몬 4번이 나와서 야, 이번엔 부족하대 라고 하는 이제 호르몬이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호르몬의 종류는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용을 통해서 항상성을 유지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150 나왔어. 안 돼. 여기는 50밖에 안 나왔어. 안 돼. 이런 것들을 다 할 때마다 호르몬들이 나와서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보면 청소년기 신체 변화와 호르몬이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2차 성징이 되면은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남자는 테스토스테론이 나와서요. 이러한 신체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요. 여자는요.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게 나와서요. 이제 아래와 같은 신체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도 결국엔 다 뭐 때문이야? 호르몬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혈당량 조절입니다. 혈당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혈당 아마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당뇨가 주변에 있는 분들은 혈당 들어봤을 텐데 당입니다. 피혈자에다가 당할 때, 포도당 할 때 당자예요. 그러면 피에 포도당이요 있어야 돼요. 왜냐면 양분이잖아.
그런데 이 양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100 정도 있어야 되는데 150, 뭐 200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200이 넘어가면은 사실 이제 이게 수치가 있는데 200이 넘어가면은 당뇨라고 얘기를 해요. 당뇨가 걸릴 위험이 많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100에서 한 150 유지되는 게 이제 제일 좋은데 이걸 혈당을 조절하는 곳이 바로 이제 이자라는 기관입니다. 이 이자라고 하는 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해요.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자, 예를 들어 이제 혈당을 보니까 혈당이 높은 거예요. 혈당이 높다라는 거, 혈당량이 이 혈액에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혈당량이 정상이면 뭐 계속 갑니다. 근데 이제 밥을 먹었어요. 자, 어떤 밥을 먹는 이제 식사 자리가 있어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혈당량이 증가했어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그럼 이제 이자에서 뭐를 나오냐면 인슐린이라고 하는 이것도 호르몬인 거예요. 호르몬 1번이라고 합시다. 호르몬 1번이 이름이 인슐린인 거야. 그래서 이 호르몬이 이제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간으로 가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 혈당이 너무 높으니까 이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포도당을 없애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혈당량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자, 그래서 혈당량이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운동을 했어요.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정상으로 데려오고 나는데 이제 운동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운동을 하고 나면 이제 당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운동을 하면 양분을 쓰거든요. 양분을 왜 써요? 에너지잖아. 에너지를 썼어요. 그러면 에너지가 필요해, 당이 필요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로 호르몬을 보내줘요. 그래서 이 호르몬을 이제 보냈을 때 이자에서 또 호르몬이 나옵니다. H2라고 하는 호르몬이라고 했을 때 걔 이름이 글루카곤인 거예요. 이 글루카곤은 야 아까 간에 있던 글리코젠 바꿔놓은 거 있지? 그거 포도당으로 바꿔줘. 이렇게 하는 게 글루카곤이 간한테 가서 말 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포도당이 됐어요. 오케이 포도당 보내줄게 해서 포도당을 보내서 혈당량이 정확하게 유지가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면 혈당량이 낮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자에서 글루카곤이 나와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해라 해서 혈당량이 증가하는 거죠. 혈당량이 높을 때는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고 혈당량이 감소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항상성을 조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체내 수분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목마르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목이 안 말라요. 그런 것들이 바로 몸 안에서 수분량이 조절되기 때문이고 또 오줌이 많이 나올 때가 있고 적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것도 바로 수분량을 조절하는 건데 바로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콩팥에 작용을 하고요. 수분의 재흡수를 조절해서 체내 수분량을 유지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호흡과 배설하면서 여기 콩팥에서 물을 흡수하는데 그 흡수의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를 조금만 하면 오줌이 많아지고 흡수를 많이 하면 오줌이 적어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체액의 농도가 예를 들어서 체액의 농도가 40%가 되어야 돼. 자, 40%가 되어야 되는데 농도가 25%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농도가 이제 낮아지게 되면은 체액의 농도가 낮을 때 콩팥에서는 물의 재흡수를 억제해서 체내 오줌량을 증가시켜서 체내 수분량을 감소하게 합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자, 예를 들어서 체액의 농도가 체액은 40이고 물이 60이었어요. 근데 물이 여기서 75가 된 거야. 그러면 물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을 많이 빠져나가게 해야 이게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얘를 빠져나가게 하는 게 바로 오줌량을 증가시키는 거. 그러니까 물을 재흡수를 하지 않고 물을 다 빠져나가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체액 농도가 높을 때 예를 들어서 얘가 50이고 얘가 50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50이잖아요. 그러니까 50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를 낮아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를 높여줘야 되니까 물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물을 더 흡수를 하는 거죠. 물을 더 흡수해서 어떻게 해요? 오줌량을 감소시켜서 우리 몸에 물을 더 많이 끌어당겨야 체내 수분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자, 농도 조절의 예로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땀을 많이 흘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의 양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러면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돼서 물의 양이 줄어들게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물의 양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줌으로 나가는 물의 양이 줄어들면 오줌 양이 줄어들죠. 그러면서 퇴행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이뇨라는 말이 무슨 뜻을 알아야 돼. 항이뇨. 자, 항이뇨. 이뇨 하면은요, 오줌을 싸는 거야. 예를 들어 오줌 분비라고 할까? 오줌을 분비하는데 오줌 분비하는 거를 막는 거예요. 그러면 자, 물의 양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러면 오줌을 더 싸야 될까요? 안 싸야 될까요? 안 되죠. 안 되니까 오줌 싸면 안 돼라고 하는 항이뇨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의 양이 많아. 물의 양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항이뇨 호르몬이 안 나오겠죠. 그러면은 오줌 분비를 촉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오줌이 양이 많아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조금 여러분 어렵게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 또 어려운 건 어떻게 해요? 빡세게 하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숙제로 여러분 요거는 한번 써보세요. 숙제로 한번 써보시고 그리면서 내가 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 여기에서 진짜 솔직히 나올 수 있는 거는요. 콩팥이다. 그쵸? 콩팥이다. 자, 항이뇨 호르몬이 나오면 오줌량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이거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잘 알면 돼. 그냥 외우라고 할 수도 있어. 얘가 감소하잖아요. 얘는 증가해요. 얘가 증가하잖아요. 얘는 감소해요. 피드백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오줌의 양이 증가하면 수분량은 감소해요. 이렇게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고 가자. 이런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사람의 내분비생과 호르몬인데 제가 이 부분은요. 여러분이 이제 정말 외워야 되는 것만 외우라고 하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 한 가지 특징들을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뇌하수체에서 뭐 생장호르몬, 여러분 생장호르몬 당연히 발육 촉진이겠죠. 갑상샘 하면은요 티록신, 이건 외우세요. 갑상샘, 티록신, 그 다음에 생식샘, 성호르몬, 그 다음에 항이뇨, 콩팥, 수분 제흡수, 이렇게 단어로 연결해서 외우세요. 자, 아까 티록신이라고 하는 거 이제 갑상샘에서 티록신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쵸? 갑상샘의 티록신. 자, 그래서 이 티록신은 뭐 하는 거예요? 세포 호흡 촉진.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갑상선이 고장 나잖아요. 그러면 소화도 잘 안 되고 힘들어요, 몸이. 그걸 피곤해지고 이렇게 돼요. 자, 아드레날린은 뭡니까? 심장발동 촉진, 혈압산소. 제가 지난 시간에 아드레날린 한번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생각나나 모르겠어요. 행복할 때 나와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자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됩니까? 글루카곤과 인슐린 나오는데 글루카곤은 혈당량 증가, 인슐린은 혈당량 감소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은 뭡니까? 여성의 2차 성징,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2차 성징인데 제가 한번 찝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나온다 할 수 있는 거 여기서 많이 나올 겁니다. 여기는 무조건 외워야 돼. 진짜야. 그리고 이거는 이미 기출에 나왔어요. 기출 나왔어요. 저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기도 나온 적 있어요. 여기도 나온 적 있어요. 근데 나온 적 있는 것부터 무조건 외우세요. 그거는 무조건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알고 갑시다. 그래서 여기 이 표도 여러분 이제 하는데 뇌하수체, 갑상샘, 부신, 이자 어디인지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림 보면서 외우셔야 돼요. 자, 요거는 호르몬의 결핍과 과다증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었는데 생장 호르몬의 경우 결핍하면 소인증, 과다면은 거인증, 말단 비대증은 뭐냐면 말단, 여러분 끝부분이 다 어디냐면 손, 발, 그쵸? 거기가 꼭 끝부분이죠. 그리고 턱, 이런 부분들만 비대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키도 크지만 그것보다도 턱, 손발 이런 것들이 커지는 사람들, 그것도 이제 호르몬 과다. 자, 티록신이 결핍되면요 갑상샘 기능 저하증, 티록신이 과다하면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라는 게 생기고요. 인슐린 부족하면 당뇨병인데 제가 찝어줄게요. 여러분 진짜 많이 나올 거 이건 나옵니다. 이건 나올 거예요. 이것도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안 나와요. 외우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신경계 알아봤습니다. 7단원은요, 사실 진짜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도 인정해요, 여러분. 근데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제가 외우라는 거는 다 외우면 여러분 반드시 만점 맞을 수 있습니다. 중등검정고시가 중요한 이유는 상식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 61페이지에서 63페이지까지 풀고요. 제가 외우라고 했던 것들 표 그리고 외우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